첫날 아침, 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리고 웃었다. 비웃는 눈빛으로. 신참. 대답은 크게. 다시 내 목소리는 순간 얼어붙었다. 산골짜기 겨울 공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눈빛이 마치 넌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판결문 같았으니까. 여기는 70 수특전여단, 천마부대, 백두대간 끝자락. 바람이 서슬 퍼렇게 불어오는 산중턱에 박힌 부대였다. 안에서는 철모 위로 서리가 내렸고 밖에서는 훈련 나간 중대가 구령을 외쳤다. 낯선 공기 속에 첫 발을 디딘 나에게 첫 마디는 환영 인사가 아니라 지적이었다. 박지훈 하사, 대답 느립니다. 이런 식이면 기술반에서 버티기 힘들어요. 최경석 중사, 기술반 반장, 부대에서 10년 넘게 버틴 베테랑이자 눈치로 사람을 올가매는 데는 도같은 인물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왜인지 차갑게 씹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점심시간. 식당 안은 스테인리스 식판이 부딪히는 소리와 취사병들의 고함으로 시끄러웠다. 그런데 내 자리는 유난히 조용했다. 배식줄에서 내 앞사람과 뒷사람이 한 칸씩 떨어져 섰고 식판을 들고 들어간 식당 안에서는 이미 자리가 암묵적으로 나눠져 있었다. 고참들은 창가 쪽 긴 테이블, 그 옆은 중간급, 맨 구석 4인 테이블 하나만 비어 있었다. 그게 내 자리였다. 숟가락을 들자마자 맞은편에 앉은 병장이 힐끗 나를 보고 고개를 돌렸다. 식판 위에 김치 국물 한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대화를 건네고 싶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린 안 받아줄 거야 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조용히 흘러나온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 최중사. 괜히 건드리지 마. 나는 고개를 들었지만 그 병장은 이미 시선을 밥으로 떨어뜨린 채 젓가락질을 이어가고 있었다. 밥맛이 쓰다. 첫날부터 이미 내 자리는 정해진 것 같았다. 구석, 혼자, 그리고 감시받는 자리. 하지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두고 보자.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토요일 아침. 원래면 내무반 청소 마치고 휴식할 시간이었는데 복도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박하사. 너희 어머니 모셨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머니가 여기까지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올라오려면 버스 2번, 기차 1번은 타야 한다.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아마 집에서 만든 김치며 장아찌를 싸들고 오셨겠지. 생각만 해도 목이 메었다. 군대 오고 처음 맞는 얼굴이라 어떻게든 달려가서 인사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내무반 복도 끝에서 최경석 중사의 그림자가 스윽 다가왔다. 박하사. 지금 점검 시간인 거 알지? 어디 가려고 딱딱한 목소리였다. 나는 어머니가 오셔서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는 피식 웃더니 신참이 규정 모릅니까? 점검 시간엔 외부인 접촉 불가예요. 가도 소용없어요. 하고 툭 잘라 말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못 들은 척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군복 바짓가랑이를 스치는 찬바람 속에서 철문 앞. 경계근무 병사와 나측은 뒷모습이 보였다. 회색 패딩에 손이 거칠게 갈라진 작은 체구.
바로 어머니였다. 두 손에는 보자기와 쇼핑백을 몇 개씩 들고 있었다. 그런데 병사는 팔짱을 끼고 서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다. 여기서 기다리셔도 소용없습니다. 규정이 바뀌어서요. 아이고, 잠깐이라도 얼굴만 보게 해줘요. 이 추운 데까지 왔는데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다. 숨소리에 섞인 김칫국 향이 멀리서도 느껴질 것 같았다. 안 된다니까요. 이 시간에 나오는 건 불가예요. 병사의 말투는 무심했고 그 뒤에 서 있던 다른 병사 2명은 그 상황을 흥미로운 구경거리처럼 힐끔거리며 보고 있었다. 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최 중사의 낮고 날선 목소리가 들렸다. 박하사, 돌아가. 네가 나가면 지금 여기 있는 애들도 다 규율 위반으로 엮이는 거. 알아.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어머니는 나를 아직 못 본 채 봉지를 내려놓으며 다시 부탁했다. 아니, 그냥 김치만 전해주고 갈게요. 요즘 잘 먹는지도 궁금하고, 하지만 병사는 고개를 젓고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표정,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어머니와 눈이 마주칠 수 있었지만 최 중사가 바로 뒤에서 숨소리를 내뱉으며 서 있었다. 돌아가라니까 신참 티 좀 그만 내. 여기 규칙은 내 감정이 아니라 내 말이야. 순간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다. 하지만 그걸 삼켰다. 군대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건 곧 빌미를 주는 거니까. 결국 어머니는 병사에게 그럼 이거라도 좀 전해줘요 하고 보자기를 내밀었다. 병사는 시큰둥하게 받으며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고 있었다. 그 작은 행동마저 내겐 비수처럼 느껴졌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문 쪽을 한번 바라보고 나를 못 본 채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작아지고 더 작아지다가 눈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돌아서는 순간 최 중사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군대가 이런 데인 거 몰랐나. 여기선 피부티보다 규정이 먼저야. 그걸 빨리 배우는 게 내 살 길이야. 그 말에 속이 뒤틀렸지만 겉으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을 돌려 식당 옆 세면장으로 갔다. 찬물로 얼굴을 씻는데 손끝이 얼어붙는 것보다 속이 더 시렸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떨어지며 거울 속 내 표정이 낯설게 보였다. 그날 저녁 내무반에서 누군가 내 침상 옆에 작은 종이봉투를 두고 갔다. 안에는 어머니가 싸온 김치와 멸치볶음이 조금 들어있었다. 거기에 작은 쪽지가 있었다. 지훈아. 얼굴 못 봐서 아쉽지만 잘 지내고 있지. 추운데 건강 챙기고.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쪽지를 읽는 순간 눈이 시큰해졌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옆 침상에 있던 상병이 힐끔거리며 말했다. 야, 신참 엄마까지 고생시키냐. 여기선 그냥 규정이 법이야. 괜히 튀지 마라. 그 말은 웃음 섞인 듯 했지만 안에 묘한 경고가 들어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다. 그래, 규정이 법이라면 언젠가 그 법을 제대로 쓰게 만들면 되지 않겠나. 어머니가 추위에 떨며 서 있던 그 철문 앞 풍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장면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초의 중사가
내 앞에서 하는 말 하나, 행동 하나를 모두 기억하려고 애썼다. 언젠가 이걸 돌려줄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를 억눌리지 않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 힘은 그날 철문 앞에서 내 어머니가 보여준 조용한 인내에서 비롯된 거였다. 밤 근무가 끝나고 겨우 침낭에 몸을 눕히려던 순간 내무반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최경석 중사의 발소리는 늘 특유의 무게가 있었다. 발 뒤꿈치로 바닥을 찍듯 걸어오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병사들의 숨소리마저 잦아들었다. 박하사. 오늘 당직 보고서 어디 갔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안에 가시가 서려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는 느릿하게 걸어와 내 책상을 뒤적이더니 보고서를 들고 허공에 휙 던졌다. 종이 뭉치가 바닥에 흩어지고 그 위로 그의 신발이 내려앉았다. 이게 보고서야 글씨는 왜 이따위로 써놨어. 군인 글씨 맞아 그 말에 다른 병사들 사이에서 킥킥대는 웃음소리가 스쳤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보고서는 규정대로 깔끔하게 작성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일부러 내 글씨체를 꼬집으며 모욕을 주고 있었다. 더구나 그날은 장시간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와서 손이 얼어 감각이 둔해진 상태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쓰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나를 정면으로 노려봤다. 다시 쓰긴 뭘 다시 써. 오늘 점심 전에 이걸 복사해서 전 중대에 배포해. 박하사의 필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알았어. 그 말은 나를 향한 개인적인 공격이었다. 나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그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내 명예를 땅바닥에 짓밟는 행동이라는 걸 잘 알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거부하면 더 큰 문제로 번질 게 뻔했다. 다른 병사들은 그 상황을 보며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떤 애는 안쓰러운 눈빛을, 또 어떤 애는 괜히 저러다 더 당하지라는 경계심이 섞인 눈빛을. 점심시간, 나는 복사기에 서서 보고서를 뽑았다. 종이 위에 찍힌 박하사의 필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제목이 눈을 찌르듯 들어왔다. 종이를 나눠줄 때 몇몇 병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받았지만 몇몇은 대놓고 웃으며 이거 기념으로 간직해야겠다고 말했다. 그 순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리고 왜 이걸 견디고 있는지 다시 묻게 됐다. 그날 저녁 식당 청소 당번이었던 나는 설거지를 하다가 주방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분은 내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하사님.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굳어있네 라고 물었다. 처음엔 대충 웃어 넘기려 했지만 그분의 따뜻한 눈빛에 그만 입이 열렸다. 아주머니는 말없이 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했다. 군대는 별거 없어. 근데 사람 자존심 건드리는 건 오래 간다. 그거 절대 잊지 마요. 언젠가 써먹을 날이 와.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며칠 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우리는 훈련장에서 구보를 하고 있었다. 비에 젖은 흙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고 발목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초의 중사가 뒤에서 고함을 질렀다. 박하사, 뛰는 거 그게 전속력입니까?
민간인 산책 나왔어요, 순간. 비에 젖은 머리칼이 이마에 붙어 시야가 흐릿해졌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올렸다. 그런데 옆에서 뛰던 후임이 숨을 헐떡이며 속삭였다. 하사님, 저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보고서건 아직도 씹고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내 안에서 오래 눌러온 분노가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훈련이 끝난 뒤 우리는 텅 빈 체육관에 집합했다. 최 중사는 젖은 군복도 갈아입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한 줄로 세웠다. 오늘 구보 기록, 박하사 꼴찌, 이런 게 하사야. 나는 목이 칼칼해져 아무 말도 못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게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저항이었다. 그날 밤 혼자 야간 근무를 서면서 나는 주머니 속 쪽지를 꺼냈다. 어머니가 써준 짧은 편지였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 한 줄이 이상하게도 나를 붙잡았다. 내가 이 자리를 버티는 이유,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걸 뒤집을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며칠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중대에서 작성하는 주간 보고서의 편집 권한이 나에게 넘어온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업무 분담이었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내가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회라는 걸.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병사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사소한 말투까지 빠짐없이 적어놓기 시작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느낀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 기록이 빛날 그날, 그리고 그날, 철문을 두드린 어머니의 떨리는 손, 군인의 능글맞은 웃음, 그리고 최 상사의 비아냥. 이 모든 것이 그 날을 위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비가 멈추고 난 뒤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그날 저녁 점호를 마치고 막 돌아서려는데 최경석 중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박하사. 남아.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군생활하면서 남아라는 말은 거의 언제나 좋은 뜻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병사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고 내무반 안은 점점 조용해졌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요즘 기록한다며 그가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내가 보고서에 꼼꼼히 적어둔 내용들이 혹시 벌써 들통난 건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 있는데 그는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군대 생활 편하게 하고 싶으면 그런 쓸데없는 버릇은 빨리 버려. 알겠어.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깔린 위협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군가 내 행동을 보고 전한 게 분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누군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는 거였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땀 흘리던 사람들 중 누가 내 뒤통수를 친 걸까? 의심이 한번 고개를 들면 사람 하나하나의 표정과 말투가 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후임 하나가 내 옆에 앉았다. 하사님? 어제 중사님이랑 무슨 얘기하셨어요?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물었지만 나는 그 질문이 왜 그렇게 가시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다. 괜히 웃으며 별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론 심장이 두근거렸다. 저 애가 전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 의심은
답을 찾지 못한 채 점점 부풀어 올랐다. 며칠 후 야간 경계 근무 때 사건이 터졌다. 갑자기 무정의로 호출이 들어왔고 중대장까지 나와 상황을 확인했다. 보급 창고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던 것이다. 모든 인원이 한 명씩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중대장은 묘하게 단호한 표정으로 물었다. 박하사, 어제 새벽 2시 이후에 어디 있었나 나는 당황해서 경계초소 3번에 있었습니다.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때 초에 중사가 끼어들었다. 근데 그 시간에 초소 앞을 지나갔는데 하사님 없던데요. 순간 등줄기에 땀이 쭉 흘렀다. 그건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강하게 부정했지만 이미 공기는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몇몇 병사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다.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어쩌면 내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는 얇은 종잇장 같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머릿속 어딘가에서는 이 상황을 버티면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난다는 생각이 희미하게 불을 켜고 있었다. 다음 날 식당 아주머니가 나를 부르더니 작은 봉지를 내밀었다. 안에는 집에서 보낸 찐 고구마 몇 개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추울 땐 이게 최고야. 힘내. 그 순간 별것 아닌 온기가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다. 세상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린 것 같은 순간에도 이렇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나를 붙잡아줬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말을 아끼고 행동을 더 조심하게 됐다.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어떤 말이 왜곡돼 전달될지 알 수 없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이 모든 걸 끝까지 버티고 나서 반드시 되돌려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건 단순히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는 문제였으니까.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날이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 깊숙이까지 서늘함이 스며들었고 그 서늘함이 오히려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것 같았다. 전날까지만 해도 온몸이 긴장과 의심으로 굳어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은 느슨해져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냥 오늘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점심 무렵 본부 행정반에서 나를 호출했다. 순간 또 무슨 일인가 싶어 심장이 철렁했지만 그 자리에 들어가니 예상 밖의 얼굴이 있었다. 본부 중대의 김대위였다. 평소 나와 말을 섞을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는 나에게 커피 한 캔을 건네며 앉으라고 했다. 박하사. 요즘 고생 많지 그 한마디에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다. 그동안 누구도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김대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야간 순찰 기록 말이야. 네가 초소에 있었던 거 확인됐어. 다른 순찰병이 보고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린 것 같았다. 그동안 나를 향해 던져졌던 거짓말과 의심들이 단 한 줄의 사실로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 먼저 드는 건 이 사실이 진짜로 드러날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와 불안이 섞인 감정이었다.
근데 왜 바로 말 안 하셨습니까? 내가 묻자. 김대위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군대라는 데가 진실보다 분위기가 먼저인 경우가 많거든. 괜히 성급하게 얘기했다가 네가 더 불리해질 수 있어서. 그의 말이 이상하게 와닿았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건 단순히 옳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처음 실감했다. 그날 저녁, 식당으로 가는 길에 창고 옆을 지나다가 뜻밖의 장면을 봤다.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누군가 바쁘게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체격과 움직임으로 보아 분명 초의 중사였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저 사람이 모든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지는 듯했다. 하지만 바로 달려가 따질 수는 없었다. 그럴 용기도, 증거도 없었다. 대신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다. 좋아, 내가 직접 잡는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겠지만 이번엔 달랐다. 나를 믿어준 김대위의 말이 작은 불씨처럼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며칠 뒤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부대의 민간인 감독관이 안전점검차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창고 관리와 보급 절차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에 내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나는 일부러 창고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정말로 초의 중사가 서둘러 무언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걸 목격했다. 이번엔 똑똑히 얼굴까지 확인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다. 봤죠. 저도 어제 비슷한 걸 봤어요. 돌아보니 평소 별로 눈에 띄지 않던 병장 한 명이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건넸다. 거기엔 간단히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목격한 상황이 적혀 있었다. 저 혼자 말하면 안 믿어줄 것 같아서 하사님도 보셨으니 같이 말하면 되잖아요. 나는 순간 말이 막혔다. 이렇게 불쑥 도움의 손길이 올 줄은 몰랐다. 그 병장의 표정은 진지했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만 힘든 게 아니었다. 누군가는 나처럼 조용히 참고 있었고 또 누군가는 그저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시작일 수도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여기서 버티는 것만이 목표였는데 이제는 상황을 바꿔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작은 희망이 그날 이후로 매일 나를 깨우는 힘이 됐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였다. 그날 아침, 부대 전체가 이상하게 술렁였다. 평소 같으면 식당에서 국밥 냄새에 섞여 군인들 잡담이 오가는데 오늘은 조용했다. 숟가락 소리만 땡그랑거리고 서로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다. 뭔가가 터진 게 분명했다. 나는 일부러 모른 척 국물만 떠먹고 있었는데 옆자리 이 병장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야, 창고 얘기 벌써 퍼졌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멈췄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건 우리 몇 명만 아는 비밀이었다.
하지만 군대에서 비밀이라는 건 대부분 하루도 못 가서 소문이 된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누가 봐도 중대 전체가 휘말릴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였다. 나도 모르게 속으로 욕이 나왔다. 씨,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본부 건물 앞에서 최 중사가 나를 불렀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박하사? 잠깐 보자. 그는 나를 빈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문을 닫았다. 네가 그 얘기 퍼뜨린 거야? 첫 마디부터 직격탄이었다. 아닙니다.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는 미묘하게 웃었다. 그럼 누가 그럴까 하필 네가 창고 근처에서 얼쩡거린 이후로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심장이 2배로 빨리 뛰기 시작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내 표정과 말투를 이렇게까지 의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소름 돋았다. 마치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처럼 나는 그 자리를 나와서도 한참 동안 손에 땀이 맺혀 있었다. 오후가 되자 분위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해졌다. 병사들 사이에서 누군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더라. 감독관이 그걸 직접 봤다더라는 말이 돌았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나와 그 병장, 김대위가 한자리에 불려갔다. 중대장실 문을 열자마자 묘한 긴장감이 밀려왔다. 중대장이 팔짱을 낀 채 우리를 번갈아 보더니 물었다. 이 중에 창고 출입에 대해 보고한 사람이 누구야?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중대장이 다시 물었고 이번엔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그 짧은 순간에도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지금 인정하면 바로 나한테 불똥이 튈 거다. 하지만 끝까지 숨기면 그때 옆에 있던 병장이 나지막하게 말했다. 제가 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를 쳐다봤다. 그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모든 흐름을 바꿨다. 중대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네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겠다. 그렇게 해서 오후에 바로 조사관들이 부대에 들어왔다. 그들의 검은 양복과 무표정한 얼굴은 평소 군부대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장면보다 더 압박감을 줬다. 조사관들이 창고 문을 열고 안을 살펴보는 동안 최 중사는 팔짱을 끼고 그 앞을 지켰다. 하지만 몇 분 뒤 한 조사관이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다. 봉긴 스티커가 절반쯤 찢겨 있었고 안에는 장부와 맞지 않는 물품들이 들어 있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건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하던 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자가 발견되자마자 최 중사가 우리 쪽을 노려봤다는 거였다. 그 눈빛 속에는 이건 끝까지 안 놔두겠다는 분명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다. 혹시라도 나와 병장이 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들통나면 이곳에서의 생활은 끝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특히 군대 안에서는 고자질했다는 낙인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 낙인이 찍히면 동료도 상관도 모두 등을 돌린다. 그날 밤 내무실 불이 꺼진 뒤에도 눈이 감기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잠들었지만 나는 이 좁은 공간 안에서 도대체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다. 옆 침상에 누운 병장이 속삭였다. 하사님, 우리 너무 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이미 일이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도 없었다. 결국 나는 그에게 말했다. 병장님, 우리 끝까지 갑시다. 여기서 물러나면 진짜 끝나요. 그 순간 내 목소리가 떨렸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동작 하나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확인시켜줬다. 다음 날 부대 전체에 공식 발표가 났다. 조사 결과 일부 물품이 분실 처리됐으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거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그 발표 직후 복도 끝에서 최 중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꼬리를 아주 천천히 올렸다. 그 웃음이 오히려 싸늘하게 느껴졌다. 마치 아직 안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무너질지 모르는 심리전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진짜 무서운 건 총도 규율도 아닌 사람들의 눈과 입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아침 공기가 이상하게 가벼웠다. 몇 주 동안 이어진 그 숨 막히는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 같았다. 복도에선 군화 끄는 소리가 평소보다 경쾌하게 들렸고 식당에서도 작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었다. 최 중사가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보기 전까진 절대 방심할 수 없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여전히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었지만 이제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조사관들이 가져간 창고 장부와 물품 기록이 부대 밖으로 나간 이후 외부 군수 감사팀이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어제 저녁 병장이 귀띔해준 한마디가 모든 걸 확실히 했다. 하사님, 감사팀이 초회 중사한테 비공식 소환 걸었답니다. 이번 주 안에 결과 나온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 깊은 곳에서부터 묵직하게 쌓여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다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곳에선 심지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힘 있는 쪽이 어떻게든 빠져나갈 방법을 찾으니까 그날 오후 내무실 창문 밖에서 기묘한 광경을 봤다. 최 중사가 사무실에서 나오는데 평소처럼 고개를 들고 걷던 그가 오늘은 눈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다. 어깨도 살짝 움츠러든 듯했고 뒤따라 나오는 감사팀 인원과 짧게 대화하다가 곧장 본부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그 짧은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묘한 희열을 줬다. 마치 오래 묵힌 한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 저녁 점호가 끝나고 중대장이 전원을 집합시켰다. 오늘부로 초회 중사는 보직 해제 및 외부 조사 의뢰가 확정됐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복도 안 공기가 확 변했다. 누군가는 작게 와 하고 숨을 내쉬었고 몇몇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물론 대놓고 환호하는 건 금지지만 그 미묘한 표정 변화를 나는 놓치지 않았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집합이 끝난 뒤 병장이 내 옆구리를 툭 치며 웃었다. 하사님, 이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말에 나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속으론 이미 절반 이상 만족했지만 겉으론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다음 날 아침, 군수창고 앞에서 마지막 장면이 펼쳐졌다. 감사팀이 남은 증거물을 수거하는데 초의 중사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병사들에게 고함을 질렀을 사람이 오늘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억 속에 남아있던 몇 달 전 장면이 겹쳐졌다. 그때 그는 내 앞에서 서류철을 던지며 넌 시키는 대로나 해 라고 했었다. 그 말이 얼마나 모욕적이었는지, 얼마나 내 자존심을 짓밟았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이 같은 땅 위에서 똑같이 군화를 신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 있었다. 창고 문이 봉인되고 감사팀이 철수 준비를 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게 진짜 군대가 가져야 할 모습이지. 힘 있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이 지켜지는 걸 눈앞에서 본 순간.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저녁에 병사들끼리 모여 컵라면을 나눠 먹는데 한 이등병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사님, 저 사실 그동안 되게 무서웠어요. 괜히 한마디 잘못했다가 불려갈까 봐. 나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야, 나도 무서웠다. 근데 이런 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계속 똑같이 당하는 거고.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 국물을 마셨다. 그 작은 장면 하나가 내가 왜 이 싸움을 벌이지 않았는지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며칠 후 공식 발표가 나왔다. 초의 중사는 비위 사실이 확인돼 강등 및 전출 조치가 내려졌다. 부대 게시판에 붙은 공지문을 읽는 순간 말로 표현하기 힘든 시원함이 온몸을 타고 흘렀다. 그동안 내 어깨를 눌렀던 무게가 한 번에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병장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한마디 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하사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이제 우리 부대는 조금 숨 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부터 내 마음을 짓눌러 왔던 두려움과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걸 느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오직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묘한 자신감뿐이었다. 그날 밤, 기상나팔이 울리기 전까지 나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악몽도, 불안도,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그리고 깨닫게 됐다. 정이라는 건 거창한 게 아니라 누군가 용기 내어 딱 한 걸음 내딛었을 때 시작되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 부대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병사들의 표정엔 이상하게도 여유가 묻어 있었고 식사 시간에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더 자연스러워졌다. 나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려 했지만 솔직히 말해 속 깊은 곳에선 뿌듯함이 차올랐다. 그간의 고생과 두려움, 잠 못 이루던 밤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 점심 후 창고 옆 벤치에 앉아 커피 한 캔을 마시는데 문득 신병 때 내가 처음 이 부대에 왔던 날이 떠올랐다. 군복이 아직 몸에 맞지 않아 어색했고 계급이 전부인 이곳에서
난 그저 말없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었다. 그땐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사라는 계급이 이렇게 무거운 책임을 의미한다는 것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최소한 내 이름만큼은 이 부대에서 잊히지 않게 됐다는 사실이 묘하게 자부심을 줬다. 병장이 옆에 와서 물었다. 하사님, 솔직히 좀 통쾌하시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이건 나 혼자 한 거 아니야. 다들 버텨줬으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그 말에 병장이 그래도 앞장선 건 하사님이잖아요 라고 하며 어깨를 두드렸다.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고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다. 저녁엔 부대 체육대회 준비회의가 있었다. 이런 행사 때면 늘 분위기가 딱딱했는데 오늘은 다들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었다. 회의 끝에 중대장이 나를 불렀다. 이번 체육대회, 너한테 진행 맡기고 싶다. 병사들이 널 많이 믿는 것 같아. 순간 머릿속이 잠시 멍해졌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제안은 상상도 못했을 거다.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책임이 주어지는 게 두렵기보다. 그만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게 자랑스러웠다. 회의실을 나서는데 창문 밖으로 붉게 물든 하늘이 보였다. 그걸 보니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이 사는 건 결국 누가 옆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 그땐 그냥 좋은 말 정도로만 들렸는데 지금은 뼈저리게 와닿았다. 나 혼자였으면 절대 이겨낼 수 없었을 것이다. 밤 점호 후 내무실에서 후임 하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하사님, 저도 언젠가 하사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 수 있어. 대신 기억해라. 이건 혼자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 지키려고 하는 거다. 그 아이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니 마치 예전의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경험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겠다고. 나만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부당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군 생활이 끝나고 사회로 나가더라도 이 마음은 잊지 않고 가져가야겠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부대의 불빛이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안에서 나는, 그리고 우리가 조금은 더 나은 내일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받은 신뢰를 누군가에게 되돌려줄 차례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가장 큰 메시지는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와 자신과 주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결심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억누르고 오래된 관습과 편견이 사람의 가치를 가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만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그 침묵이 또 다른 상처를 키우게 됩니다. 때로는 한 걸음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받더라도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금은 불에 타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말처럼 진심과 정직은 결국 드러나고 길게 보면 그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처럼
우리 각자도 삶에서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외면하지 않고 나와 타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가슴 뛰는 이야기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끝내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며 평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곤 속에서 더 넓은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잃지 않으시길 응원합니다.